이 상소문 한 장이 네 목을 칠 것이다. 감히 영의정 대감께 붓을 겨눈 죄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니 각오하거라.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28선비가 포승줄에 묶인 채 의금부 마당에 끌려왔습니다. 죄목은 영모. 그의 손에서 나온 상소문 한 장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조정의 대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들인 자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상소문 안에 자신들의 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밤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글을 읽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초가집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밤에도 삭풍이 문틈을 비집고 드는 겨울밤에도 그 선비의 촛불만은 꺼진 적이 없었지요. 이도준이라는 이름의 그 선비는 28해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도준의 재주는 참으로 비범하였습니다. 책 한 권을 한 번 읽으면 통째로 외웠고 어떤 논리도 한 번 들으면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14살에 고을에서 치르는 속과에 장원을 하였고 18배는 도성에서 열린 큰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준에게는 하나의 굴레가 있었지요. 서자라는 굴레였습니다. 도준의 아버지는 한때 이름 있는 선비였으나 일찍 세상을 떴고 어머니 이소우는 양반가의 소실 출신이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도준은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남들보다 2발 뒤에서 출발해야 하였지요. 과거에 급제하고도 좋은 자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태생이 자리를 결정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도준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머니께 문안을 드린 뒤 하루 종일 붓을 쥐었습니다. 그의 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의 논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소우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느 저녁 소우는 도준의 방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도준아, 오늘도 또 밤새울 셈이냐? 어머니,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 논거만 정리하면 됩니다. 소우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소우는 손에 들고 있던 은비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빛이 바랜 은비녀였지만 돌아가신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소우는 어떤 어려운 날에도 그 비녀만은 팔지 않았습니다. 재주가 너무 고두면 부러지는 법이니라. 어느 날 도준을 찾아온 유성재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유성재는 도준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는 전직 형방이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도 살아있었지요. 재주가 고두면 부러진다 하셨습니까? 도준은 고개를 들어 유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 나무도 너무 고두면 바람을 이기지 못하지.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내 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도준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유성재는 잠시 그 눈빛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느니라. 도준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을에 그러하듯이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도준이 사는 마을 너머에는 조정이 있었고 조정의 꼭대기에는 영의정 박태원이 있었습니다. 흰 수염을 곱게 다듬은 온화한 인상의 노인이었으나 그와 눈을 마주친 자들은 하나같이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눈동자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갑고 계산적이었기 때문이지요. 박태원은 30년 가까이 조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곧 재주였고 그 재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태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시연이라는 3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도준보다 2살이 많은 시연은 도준과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동문이었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준수한 얼굴이었지만 시연의 눈빛은 늘 어딘가 불안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너무 크고 짙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도준 형은 어찌 저리 두렵지 않을까. 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마다 도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거침없이 붓을 들고 언제나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는 도준의 얼굴이. 그 무렵 조정에서는 조용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금이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어느 대감집 창고에는 곡식이 넘쳐난다는 이야기가 저작거리에 파다하였지요. 도준은 그 소문을 듣고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준은 며칠에 걸쳐 자료를 모았습니다. 지방 고을에서 올라온 탄원서를 구해 읽었고 저작거리에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수치를 맞춰보니 빠져나간 곡식의 양이 어마어마하였습니다. 한 고을이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의 2배가 넘는 양이 어딘가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의 끝에는 언제나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박태원이었습니다. 도준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워 상소문을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증거를 들어 박태원의 죄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느 고을의 세금 기록, 어느 창고의 출입 내역, 어느 관리의 진술. 도준의 상소문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재주였고 바로 그것이 그의 화근이었지요. 상소문을 다 쓴 도준은 촛불 앞에 그 종이를 펼쳐들었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글자들이 촛불 아래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도준은 어머니 방 앞에서 불렀습니다. 소은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도준은 말없이 상소문을 건넸습니다. 소은은 그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소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준아. 예, 어머니. 이것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릴 것이냐? 도준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소은은 아들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남편을 닮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곱고 굽힐 줄 모르는 눈빛. 소은은 천천히 상소문을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꽂힌 은비녀를 빼어 말없이 도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지고 가거라. 어미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뜻이다. 도준은 은비녀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준은 상소문을 품에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초가집 대문을 나서는 도준의 뒷모습을 소은은 대문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서 있었지요. 그러나 도준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을 이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박태원의 신복 오판석이 며칠 전부터 도준의 주변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판석은 눈이 가늘고 입이 얇은 사람이었습니다. 반쯤 웃는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판석은 도준이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재빠르게 박태원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전갈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박태원은 전가를 읽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준은 상소문을 들고 조정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소문을 접수하는 관리가 도준의 앞에서 눈을 피하였습니다. 평소라면 서류를 받고 도장을 찍었을 텐데 그날따라 손이 느렸습니다. 도준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는 상소문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준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돌렸을 때
포졸 셋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도준이요. 그러하오. 대감마님 명이요. 따라오시오. 도준은 끌려갔습니다. 상소문은 그의 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성재 노인이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닫힌 방 안에서 한숨소리만 새어나왔지요. 그가 도준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주가 너무 고두면 부러지는 법이니라. 그 말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유성재도 몰랐습니다. 의금부 마당은 항상 서늘하였습니다. 여름에도 그 돌바닥은 차가웠고 거기 끌려온 사람들의 낯빛은 더 차가웠지요. 도준은 포승줄에 묶인 채 그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도준, 내 죄를 알겠느냐? 의금부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감히 영모를 꾸미고도 죄가 없다 하느냐? 영모라 하셨습니까? 소인은 다만 상소문을 올렸을 뿐이옵니다. 관리는 탁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준의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준은 그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쓴 상소문이 맞는데 어딘가 달랐습니다. 글씨는 자신의 것이 분명하였으나 내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태원의 비리를 고발한 문장들이 지워지고 그 자리에 왕실을 비방하는 글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준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문서는 소인이 쓴 것이 아니옵니다. 시끄럽다. 이 문서에 내 글씨가 있지 않느냐. 반박이 소용없었습니다. 도준은 그날로 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옥 안에서 도준은 밤새 생각하였습니다. 누가 바꿨는가? 어떻게 바꿨는가? 그리고 왜? 답은 하나였습니다. 박태원이었습니다. 그 무렵 도준의 어머니 소우는 아들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소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지요. 한참 만에 소운이 일어섰습니다. 발소리가 빨랐습니다. 소운은 집을 나서 유성재를 찾아갔습니다. 유성재는 저작거리 한 모퉁이에서 작은 서책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방을 그만둔 뒤로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었지요. 소운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성재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운의 눈이 붉어 있었습니다. 도준이가 잡혀갔습니다. 영감. 유성재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고 있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유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에 책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영감, 도준이 아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는 다만 옳은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옳은 일을 하면 살아남는 세상이라면 나도 두 팔 걷어붙였을 것이오. 유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였습니다. 소우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유성재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태원이라는 사람을 아시오? 그 사람이 조정에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사람이 발 뻗은 자리가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람에게 맞서다 사라진 사람이 몇인지. 그래도 나는 두렵소, 마님. 솔직히 말하겠소. 이 늙은이는 두렵소. 소우는 유성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두려움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우는 그 두려움 뒤에서 무언가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 그의 눈 안에 있었습니다. 영감,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더 두렵습니다. 유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태원의 집 깊숙한 별채에서는 그날 밤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태원이 오판석을 불러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판석은 항상 그러하듯 반쯤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상소문은 처리하였느냐? 예, 대감마님. 소인이 직접 내용을 바꿔 넣었습니다. 영모를 꾸몄다는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원본은 의금부 증거 보관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감마님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 함의 열쇠는 소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원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도준이라는 아이 재주가 아깝군. 예? 재주가 아깝다고 하였다. 서자만 아니었다면, 내 편이었다면 크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오판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 저 아이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곱게 굴었어. 세상은 고든 나무를 쓸 줄 모르지. 박태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판석은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처리하거라. 전부 말입니까? 다음에 꼬투리 잡힐 것 하나 남기지 마라. 오판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하였습니다. 그날 밤 도준의 옥방에 작은 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시연이었습니다. 박태원의 아들 시연이 홀로 의금부 면회 구역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시연은 도준의 창살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연아. 도준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어두운 옥 안에서도 도준의 목소리는 담담하였습니다. 형, 나는 알고 있느냐? 내 아버지가 한 일을. 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도준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준은 알았습니다. 시연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형,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몰라도 된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두거라. 진실은 숨겨도 사라지지 않는다. 시연은 고개를 들어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도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두렵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시연은 그 눈빛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연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서재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연은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다가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도준의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숨겨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도준이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의금부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문관은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관리였습니다. 그는 탁상 위에 상소문을 펼쳐놓고 도준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쓴 상소문이냐? 글씨는 소인의 것이나 내용은 소인이 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글씨가 내 것이면 내가 쓴 것이 아니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소인이 쓴 상소문에는 왕실을 비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소인은 다만 세금이 빠져나간 경위를 기록하였을 뿐이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도준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상소문 원본은 이미 그들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준이 쓴 초안은 집에 있었지만 그것이 의금부까지 전달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인의 집에 초안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초안이라는 것도 내가 미리 만들어둔 것일 수 있지 않느냐. 의금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다. 도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도준이 다시 옥방으로 끌려가는 길에 복도 한 구석에서 오판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판석은 반쯤 웃는 얼굴로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그 눈빛에서 확신하였습니다. 증거를 바꾼 것이 저 사람이라는 것을. 오판석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준은 옥방 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의 은비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붙잡혀 오던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은 것이었지요. 도주는 은비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바랜 은빛이 옥방의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도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유성재 노인의 말이 들렸습니다. 재주가 너무 곧으면 부러지는 법이니라. 도주는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부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굽혀야 하는가? 아니면 더 단단해져야 하는가? 도주는 눈을 떴습니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저작거리 한 모퉁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성재 노인이 가게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이소은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소은은 품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준이 상소문을 쓰기 전에 정리해 두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세금 기록의 사본, 탄원서 조각들, 날짜와 수치가 적힌 메모들이었지요. 유성재는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주름 잡힌 손이 천천히 종이들을 넘겼습니다. 한참 후에 유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사실이요. 아이가 직접 발로 뛰며 모은 것들입니다. 유성재는 종이들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뒤에 숨어있던 불씨가 조금 커진 것 같았지요. 마님, 나는 옛날 일이 하나 생각나는구려. 어떤 일입니까? 도준이 아버지, 그 양반이 나에게 딱 한 번 부탁을 한 적이 있었소. 아들이 태어나면 잘 부탁한다고. 그 사람은 아들이 이렇게 잘할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소. 소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성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겠소. 소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두렵소. 솔직히 여전히 두렵소. 그러나 유성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도준이 그 아이에게 부러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늙은이가 먼저 부러져서야 되겠소. 소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도준의 옥방에서도 소은의 빈집에서도 시연의 방에서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어둠을 견디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긴 밤이 지나면 더 큰 폭풍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태원의 집에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도준의 신문 결과를 보고받은 박태원은 오판석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태원은 조용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문을 길게 끌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모죄로 다스리면 3족이 연루됩니다.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오판석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저자거리에서 이도준을 감싸고 돌 사람이 없어질 것이야. 박태원은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오판석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 정갈은 의금부로 전달되었고 의금부에서는 이도준의 죄목에 영모 가담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이 위에 죄가 늘어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도준은 그 사실을 옥방에서 통보받았습니다. 관리가 죄목이 적힌 종이를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준은 그 종이를 읽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어머니까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눈을 다시 떴습니다. 눈물이 맺혔다가 말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내가 흔들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도준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거기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유성재는 아침 일찍 조정 근처를 돌며 아는 얼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랫동안 형방으로 있으면서 얻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태원의 일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눈을 피하고 몸을 피하였습니다. 영감,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그 일에는 낄 수 없소.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계시오. 유성재는 저작거리 구석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선명한 남색 도포를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박시연이었습니다. 시연은 유성재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준에게서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성재 노인장이십니까? 유성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요? 저는 박시연이라 합니다. 유성재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박태원의 아들이요? 예. 유성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게 무슨 볼일이 있소? 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상소문 원본을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성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요? 오판석이 의금부 증거 보관함에서 원본을 꺼내려 하였습니다. 위조본과 바꿔치기 하려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썼습니다. 당신이? 원본은 지금 제 처소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유성재는 시연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떨리는 눈빛이었지만 거짓말을 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당신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도준 형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숨겨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유성재는 오래 침묵하였습니다. 저작거리의 소음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안악들이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그 소리들 속에서 유성재는 결심하였습니다. 알겠소. 나를 따라오시오. 두 사람은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 골목을 돌았을 때 저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판석이었습니다. 오판석도 저작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성재가 시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이 오판석이요. 시연이 고개를 들었다가 재빠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들키면 안 돼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두 사람은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오판석의 발소리가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성재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늙은이의 가슴이 이렇게 빨리 뛰는 것이 얼마만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도준은 의금부 옥방에서 또다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신문관이 달랐습니다. 전보다 훨씬 나이든 관리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박태원이 직접 심어둔 사람이었습니다. 이도준, 자백하면 어머니는 살릴 수 있다. 신문관이 말하였습니다. 도준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자백이라 하심은 거짓으로 역모를 꾸몄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살고 싶지 않느냐? 어머니를 살리고 싶지 않느냐? 소인이 거짓 자백을 하면 그것이 평생 남습니다. 소인의 이름이 그리고 소인의 아버지 이름이 죽은 뒤에 이름이 무슨 소용이냐? 도준은 침묵하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신문관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연루되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그것만은. 도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신문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차가웠습니다. 그렇다면 자백하거라. 그러나 도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은 자백하지 않겠습니다. 거짓 자백을 하면 진실이 영영 묻힙니다. 소인이 여기서 버텨야 진실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신문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도준은 다시 옥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준은 아주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하였습니다. 살아서 나가겠다고. 어머니 앞에 서겠다고. 그리고 상소문 원본을 되찾겠다고.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주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주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한편 유성재와 박시연은 유성재의 가게 뒤편 작은 방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시연이 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두꺼운 천에 쌓인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유성재는 그것을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유성재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 읽고 나서 유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역적이라니. 유성재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 상소문에는 영모를 꾸미는 내용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영모의 증거가 됩니까? 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판석이 의금부에 제출한 것은 내용을 바꾼 위조본입니다. 원본과 위조본을 나란히 놓으면 필체는 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그 차이만 밝혀낼 수 있다면. 유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이 직접 두 문서를 보게 된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왕 앞에 이것을 가져가느냐입니다. 두 사람은 침묵하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두 사람의 마음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소. 유성재가 말하였습니다. 박태원이 빠르게 처리하려 한다면 도준이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것입니다. 시연은 조용히 유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 저는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도준 형이 옥에서 죽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성재는 시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눈빛이었지만 거짓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유성재가 말하였습니다. 다만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한 것뿐이요. 시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유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소.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 박태원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있소. 그 사람을 통하면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시연이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유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소문 원본을 다시 천에 싸서 자신의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차가운 종이가 가슴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성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평생 2번 다시 조정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발은 다시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늙은 몸이 이 나이에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유성재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도준이 옥에 갇힌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의금부 주변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준의 사건이 조정 안에서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영모죄로 잡혀온 서자 출신 선비. 그러나 신문에서 단 한 번도 자백하지 않는 선비. 그 소문이 조정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측근 승지 중 하나인 오청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40이 채 안 된 나이에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오청은 일찍부터 박태원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그 역시 혼자서 박태원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성재가 찾아온 것은 그 오청이었습니다. 유성재는 오청의 처소 앞에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설까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품속의 상소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소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성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청은 유성재를 보고 처음에는 경계하였습니다. 전직 형방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성재가 상소문 원본을 꺼내 내밀자 오청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원본이요? 예. 도준이라는 선비가 직접 쓴 것입니다. 의금부에 들어간 것은 내용이 바뀐 위조본입니다. 오청은 원본을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위조본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였습니다. 필체는 같소.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다르니 박태원 대감의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는 것이 원본이고 왕실 비방 내용이 들어간 것이 위조본입니다. 오청은 종이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을 전하께 올리면 도준이라는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태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것을 들고 움직이는 순간 그 사람은 나를 상대로 칼을 갈 것이요. 유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청의 눈빛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오청이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왔소? 대감마님은 아직 박태원의 손이 닿지 않은 분이시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요? 유성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이 나라에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청은 그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드는구려. 그날 이후 오청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박태원에게 역습을 당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청은 왕이 신뢰하는 또 다른 신하들에게 조용히 말을 돌렸습니다. 이도준의 사건이 이상하다는 것, 증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조정이라는 곳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물결이 모이면 강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한편 의금부 옥에서 도준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상소문 원본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지. 그러나 옥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버티는 것뿐이었지요. 면회가 허락되는 날 소운이 찾아왔습니다. 창살 너머로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보았습니다. 소운은 울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얼굴이 여위어 있는 것을 보자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울지 않는다. 이것은 먼지가 들어간 것이다. 도준은 어머니의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소운도 웃었습니다. 창살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지만 그 웃음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잘 드시고 계십니까? 그래. 유성재 영감이 챙겨주고 있다. 유 영감이요? 이제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도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감사함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영감을 위험한 일에 끌어들인 것 같아서. 도준아. 소운이 조용히 도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에 누가 끌어들인다고 말하느냐. 유 영감은 당신이 원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도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내 어미라서 내 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옳기 때문에 내 편이다. 그 말이 도준의 가슴을 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창살을 잡았습니다. 소운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창살이 두 손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소운이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판석이었습니다. 오판석은 소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님이 이도준의 어머니이시오. 소운은 오판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오. 아들이 자백하도록 설득해 보시지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소. 자백하면 그나마 덜 고통스러울 것이오. 소운은 잠시 오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거짓 자백을 할 아이가 아니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하지 마시오. 오판석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소. 당신들이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오.
소우는 오판석의 옆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판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날 오후 오판석은 박태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진행이 예상보다 느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박태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오청이라는 자가 최근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판석의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오청 승지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자 주변을 살펴보거라. 그리고 이도준 사건을 빨리 끝내야겠다. 더 길어지면 이상한 소문이 퍼진다. 오판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그 말이 결정이었습니다. 박태원이 서두르기로 한 이상 도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도준의 옥방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방을 지키는 포졸 하나가 창살 틈으로 조그만 종이 쪽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버텨라. 글씨체가 시연의 것이었습니다. 도준은 그 쪽지를 읽고 손바닥 안에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준은 그 쪽지를 오래 손에 쥐고 있다가 결국 씹어 삼켰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었습니다. 씁쓸한 종이 맛이 입에 퍼졌지만 도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청은 왕의 독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준의 사건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증거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왕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석연치 않다 함은 의금부에 제출된 상소문에 사용된 먹과 도준의 평소 사용 먹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왕이 한번 눈길을 주면 그 사건은 함부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오청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오청이 박태원 쪽에 완전히 노출되기까지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이라는 곳은 비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왕이 도준의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는 말이 박태원의 귀에 들어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태원은 오판석을 불렀습니다. 오청이 움직였다. 예, 대감마님. 그리고 아들 녀석이. 박태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연이가 저작거리에서 수상한 노인과 만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오판석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상소문 원본을 아직 찾지 못하였느냐? 의금부 보관함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시연 도련님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박태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뜨었습니다. 내 아들이.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아주 조금의 허탈함. 박태원은 곧 그 감정들을 눌렀습니다. 평생 감정을 눌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연이를 집에 묶어두어라. 그리고 오청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라. 상소문 원본이 어디 있든 간에 그것이 왕 앞에 나오기 전에 이 사건을 끝내야 한다. 오판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태원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마당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몇십 년 된 나무였습니다. 사계절을 버텨온 나무였지요. 재주가 너무 고두면 부러진다. 유성재가 도준에게 한 그 말을 박태원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였습니다. 고든 나무는 먼저 베어야 한다고. 베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베어야 한다고. 그것이 박태원이 30년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박태원의 손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오판석이 시연을 가두려 하였을 때 시연은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전날 밤 유성재에게 상소문 원본을 건네고 돌아온 시연은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남색 도포를 벗고 낡은 무명 두루마기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를 등지는 일이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러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준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진실은 숨겨도 사라지지 않는다. 시연은 오청의 처소로 향하였습니다. 오청은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태원의 아들이. 승지 어른, 저는 이도준 선비의 결백을 증언하려 합니다. 오청은 시연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인 줄 알고 있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먼저 진실을 배신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진실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청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말이요. 그러나 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알고 시작하는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오청은 상소문 원본을 꺼냈습니다. 유성재에게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연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들고 왕 앞에 나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그러나 왕의 독대를 얻으려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박태원이 눈치챌 수 있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오청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없지는 않소. 사흘 뒤에 왕이 직접 주재하는 조참이 있소. 그 자리에서 직접 나서는 방법이 있지요. 조참 자리에서요? 그렇소. 그 자리에는 수백 명의 관리가 있소. 박태원도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원본 상소문을 제시하면 박태원이 막을 수 없소. 시연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박태원이 사전에 알면 맞겠지요. 그러므로 사흘 안에 아무도 눈치채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오. 두 사람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였습니다. 원본 상소문, 시연의 증언, 그리고 도준이 버텨주는 것. 한편 의군부에서는 도준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박태원의 압박이 들어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신문관이 도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자백하겠느냐? 도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결과를 알면서도 소위는 역적이 아닙니다. 거짓 자백은 하지 않겠습니다. 신문관은 탁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도준, 사흘 뒤에 최종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거라. 사흘. 도준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흘. 밖에서 움직임이 있다면 사흘이 전부였습니다. 도준은 옥방으로 돌아와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그 은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틴다. 반드시 버틴다. 그 무렵 유성재는 오청에게 기묘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오래된 문서 거래를 하는 상인을 통해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박태원이 과거에 세금 횡령을 하면서 그 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의 일부가 어느 사찰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사찰이라니? 오청이 눈을 떴습니다. 박태원이 오래전에 어느 사찰에 거액의 시주를 하였습니다. 그 사찰 주지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박태원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부탁이 바로 그 장부를 사찰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태원이 왜 그런 것을 사찰에 맡겼겠소? 만약 자신이 위기에 처하면 그 장부를 협상 카드로 쓰려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손밖에 있으면 설령 압수되어도 본인은 모른다고 잡아뗄 수 있지요. 오청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그 장부가 실제로 있다면 상소문 원본에 더해 결정적인 물증이 되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조참까지 사흘입니다. 오청은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겠소. 그날 밤 오청의 신복 둘이 밤새 달려 그 사찰로 향하였습니다. 사찰은 어느 산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길이 험하고 날이 추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밤 박태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하였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손에 넣지 못한 것도 없었고 처리하지 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딘가가 삐걱거렸습니다. 박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 오래된 나무가 어둠 속에서도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박태원은 나무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 아이의 재주인가 아니면 그 아이의 눈빛인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불편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판석이 박태원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시연 도련님이 어젯밤 집을 나갔습니다. 박태원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청 쪽으로 간 것이냐?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소문 원본을 가지고 갔겠지. 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청을 조참에 참석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느냐? 오판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거라. 그리고 시연이를 찾아라. 조참 전에 반드시. 그 명령이 내려지면서 사흘간의 시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박태원과 오청, 유성재와 시연, 그리고 옥에 갇힌 도준. 모두가 사흘이라는 시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오청의 신복들이 사찰에서 장부를 찾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판석의 눈도 이미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판석은 길목에 사람을 심어두었습니다. 오청의 신복들이 고갯길에 들어섰을 때 앞에서 낯선 사내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오판석의 수하들이었지요. 그것을 내놓으시오. 신복 중 하나가 말하였습니다. 어떤 것 말이오? 품속에 있는 것. 짧은 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하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신복들은 장부를 빼앗겼습니다. 오판석의 수하들은 장부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신복들은 빈손으로 돌아와 오청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오청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구나. 그 소식은 유성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유성재는 탄식하였습니다. 장부는 날아갔소. 이제 상소문 원본과 시연 도련님의 증언만 남았소. 오청이 말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소. 원본과 위조본의 필체를 비교하고 시연이 내용이 바뀌었다고 증언하면 왕이 재조사를 명할 수 있소. 충분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충분하다는 말씀이 아니시지요. 유성재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렇소. 확신은 없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이오. 유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하겠소. 내가 직접 조참 자리에 나서겠소. 당신이요? 당신은 조참에 참석할 자격이 없소. 전직 형방이 어떻게? 자격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방법이 있소. 유성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옛날 형방 시절에 배운 것이 쓸모 있을 때가 있지요. 형방이 죄인을 압송하여 왕의 심판을 청하는 절차가 있소. 그 절차를 이용하면 나도 조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소. 오청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절차를 안다는 말이오. 30년 형방이오. 모르면 이상하지요.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조참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날 도주는 옥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떴습니다. 창살 사이로 아침 햇살이 한 줄기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주는 은비녀를 꺼내 햇살에 비춰보았습니다.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각 도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도준, 조참 이전에 최종 처리 명령이 내려졌다. 의군부 관리가 창살 앞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종이 한 장을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준은 종이를 집어 읽었습니다. 조참 전날 밤에 처형을 집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태원이 조참 자리에서 상소문 원본이 등장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참 전날 밤. 그것은 오늘 밤이었습니다. 도준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그러나 도준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은비녀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에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유성재 노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시연의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버텨라. 버틴다. 도준은 소리내어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옥방에서 혼자서.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달려온 것은 오청의 수하였습니다. 그는 의군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의군부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요. 수하는 바깥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은 오청과 유성재에게 전해졌습니다. 박태원이 조참 전날 밤에 처형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지요. 오늘 밤이요. 유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오? 오청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당장 왕에게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왕의 독대는 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절차를 밟기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내가 의군부에 들어가겠소. 유성재가 말하였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옛날 형방 시절 교류가 있던 의군부 노련한 관리가 한 명 있소.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오늘 밤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오. 그것이 통한다는 보장이 있소. 보장은 없소. 그러나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소. 유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노련한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오청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심하였습니다. 자신도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오청은 왕의 측근 내관 중 한 사람에게 급하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도준의 처형이 오늘 밤에 집행된다는 것, 조참 전에 왕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 서신이 내관에게 전달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오청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편 유성재는 옛 동료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옛 동료는 유성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인장, 이 밤에 여기를 다 오시오. 급한 일이 있소. 유성재는 짧게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동료는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것은 박태원 대감이 얽힌 일이오. 내가 낄 수가 없소. 한 사람이 죽소. 억울하게. 나는 내 가족이 있소. 나도 알고 있소. 그러나 당신은 형방이오. 억울한 자를 살리는 것이 형방의 일 아니오. 동료는 눈을 피하였습니다. 유성재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형방을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가 기억나오. 억울한 자가 너무 많다고 하였지.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소? 동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지. 그 언젠가가 오늘 밤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군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소. 그러나 하나만 해주면 돼오. 유성재가 말하였습니다. 집행을 한 시즌만 늦춰주시오. 그것만.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의군부 안은 조용하였습니다. 집행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옥방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복도에 급한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주는 창살에 귀를 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 소란의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청이 보낸 서신이 내관에게 전달되었고 내관이 그 소식을 왕에게 올린 것이었습니다. 왕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집행을 중단하라. 그 명이 의금부에 전달된 것은 집행 준비가 완료된 직후였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도주는 그 밤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박태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집행을 중단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박태원은 오판석을 불렀습니다. 오청이 내관에게 손을 썼다. 그자를 막아야 한다. 이미 조참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조참 자리에서 내가 직접 나서겠다. 오청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맡겠다. 그러나 시연이는 반드시 찾아라. 그 아이가 증언대에 서면 안 된다. 오판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박시연을 찾기 위해 조정 인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연은 오청의 처소 안쪽 작은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청이 마련한 피신처였지요. 시연은 그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을 조정에서 살아온 아버지, 항상 차갑고 단단한 얼굴. 그러나 시연은 그 아버지의 얼굴 뒤에서 무언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잠든 얼굴에서 한없이 피곤해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시연은 오랫동안 그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참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도준의 옥방으로 다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도준은 눈을 떴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집행이 중단되었다는 말은 누구도 해주지 않았지만 아침 햇살이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살아있으면 된다. 버텼다. 도준은 은비녀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도준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침 밖에서 최악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판석의 수하들이 오청의 처소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그 안에 있다는 첩보를 잡은 것이었지요. 오판석은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명하였습니다. 들어가라. 수하들이 문을 밀었습니다. 오청의 신복들이 막아섰지만 머릿수가 딸렸습니다.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 틈에 오청이 시연을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뒷문에도 수하가 있었습니다. 퇴로가 막혔습니다. 오판석이 시연의 앞에 섰습니다. 도련님, 아버지 대감께서 돌아오시라 하십니다. 시연은 오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시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소. 예? 돌아가지 않겠소. 오판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내가 할 일이 있소. 조참이 열리는 시각 전에 내가 증언대에 서야 하오. 오판석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 증언이 아버지 대감을 망하게 할 것인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시연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 침묵 안에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도 하겠다는 말씀이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셨소. 그 죄로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소. 내가 침묵하면 그것도 죄가 되오. 오판석은 한동안 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스쳤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기 어려운 빛이었습니다. 잡아라. 오판석이 말하였습니다. 수하들이 움직였습니다. 오청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자들을 막아라. 혼란이 커졌습니다. 처소 안에서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상소문 원본은 오청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오판석의 수하들은 원본을 빼앗으려 오청을 밀쳤습니다. 오청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성재가 뒷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하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려. 유성재는 오청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청이 유성재에게 원본을 건넸습니다. 노인장, 빨리. 유성재는 원본을 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판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노인을 잡아라. 수하 하나가 유성재를 뒤쫓았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성재는 나이가 많았지만 발이 빨랐습니다. 형방 시절 골목을 누비던 발이었습니다. 골목 2개를 돌아 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수하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유성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상소문 원본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사하였습니다. 세상에 이 늙은이가 살아서 이 짓을 다 하는구나. 유성재는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조참이 열리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판석은 시연을 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청도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오청은 오판석의 수하들 틈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조참 장소로 향하였습니다. 옷이 찢기고 얼굴에 긁힌 상처가 났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연은 수하들에게 붙잡힌 채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진실은 막을 수 없소. 이미 증거는 밖에 있소. 오판석은 그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소문 원본이 유성재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성재를 잡지 못하였다는 것도. 오판석은 빠르게 계산하였습니다. 원본이 조참 자리에 나오더라도 박태원이 직접 막으면 어떻게 될까? 박태원의 영향력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30년 동안 쌓아온 권력이 한 장의 종이보다 강할지도 모른다. 오판석은 박태원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원본이 조참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전가를 보내고 나서 오판석은 자신도 조참 장소로 향하였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결전이었습니다. 조참이 열리는 날 아침 대전 앞마당은 수백 명의 관리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조선의 조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관리들의 얼굴은 단정하였습니다. 박태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흰 수염을 곱게 다듬고 옥관자가 빛나는 관복을 입고 언제나처럼 온화한 인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만은 차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오청을 찾았습니다. 오청이 보였습니다. 옷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하였습니다. 박태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왕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관리가 예를 갖추었습니다. 왕이 자리에 앉자 조참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주는 옥방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아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은비녀를 손에 쥔 채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조참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청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이 아뢰 것이 있사옵니다. 박태원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판석이 저 멀리 구석에서 긴장한 눈빛으로 오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도준이라는 선비의 영모 사건에 대하여 신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사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이 눈을 들었습니다. 말하라. 오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2장의 종이를 꺼내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도준이 작성한 상소문 원본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금부에 제출된 상소문이옵니다. 두 문서의 필체는 동일하오나 내용이 다릅니다. 의금부 제출본에는 왕실을 비방하는 내용이 들어있사오나 원본에는 그런 내용이 없사옵니다. 원본에는 다만 세금 횡령의 경위가 적혀 있사옵니다. 홀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박태원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신이 아뢰옵니다. 오청승지의 말은 이도준을 두둔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옵니다. 저 원본이라는 것이 이도준이 미리 만들어둔 것일 수 있사옵니다. 왕이 박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문서의 필체가 같다고 하였다. 필체가 같아도 내용은 다를 수 있사옵니다. 영모를 꾸민 자가 빠져나갈 구실을 미리 준비하였을 수 있사옵니다. 박태원의 목소리는 차분하였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30년 조정에서 살아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홀 안의 공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인이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성재가 조참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갓을 쓰고 검은 무명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조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한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소인은 이도준의 아버지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전직 형방 유성재라 하옵니다. 형방이 어찌 이 자리에? 죄인 압송 청원의 절차에 따라 이 자리에 섰사옵니다. 박태원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유성재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유성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이 직접 본 것이 있사옵니다. 오판석이라는 자가 의금부 증거 보관함에서 원본 상소문을 꺼내 내용을 바꾼 문서로 교체하는 것을 소인이 목격하였사옵니다. 오판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노인의 말은 거짓이옵니다. 오판석이 소리쳤습니다. 어찌 거짓이오? 유성재가 오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판석, 당신이 의금부에서 열쇠를 꺼내 보관함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 당신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었소. 그 두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를 수 있소. 오판석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왕이 물었습니다.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성재는 두 이름을 댔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의금부 하급 관리였습니다. 왕이 즉시 그들을 불러오도록 명하였습니다. 박태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 모든 것이 이도준을 살리기 위한 음모일 수 있사옵니다. 영모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이옵니다. 섣부른 제조사는 과인이 판단하겠다. 왕이 짧게 말하였습니다. 박태원의 말이 끊겼습니다. 왕의 눈이 두 문서를 향하였습니다. 잠시 후 의금부 하급관리 두 사람이 불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두렵고 망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직접 묻자 두 사람 중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전하, 소인이 사실을 아뢰겠사옵니다. 그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오판석이 보관함에서 상소문을 꺼내어 바꿔치기 하는 것을 두 사람이 보았다고, 그리고 입을 다물도록 협박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홀 안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왕이 오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판석. 오판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박태원. 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태원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신이 아뢰옵니다, 전하. 박태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었사옵니다. 이도준의 상소문은 조정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나라를 위한다 하였느냐? 왕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빼돌린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냐? 진실을 말하는 자를 역적으로 만든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냐? 박태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꺾인 적 없던 그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이도준을 즉시 풀어라. 그리고 박태원과 오판석을 조사하라. 그 한마디가 홀 안을 뒤집었습니다. 도준이 옥방에서 나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포승줄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이 비틀거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도준은 눈을 찡그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눈을 떴습니다.
의금부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 마당 입구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운과 유성재였습니다. 소운은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걸음을 뗐습니다. 걷다가 뛰었습니다. 도준도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소운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준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소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유성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준은 어머니를 안으면서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운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돌려드립니다. 소운은 비녀를 받아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박태원은 그날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금 횡령의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 규모가 알려지면서 조정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판석은 먼저 자백하였습니다. 박태원이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나왔고 그것으로 박태원의 변명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박태원은 조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자리였지요. 그리고 오판석은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쌓아온 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빠르고 철저하였습니다. 그것이 거짓 위에 세운 것들의 최후였습니다. 박시연은 그 과정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 대신 스스로 사직을 청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막지 못한 자신도 조정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였지요. 왕은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연은 조용히 관복을 벗었습니다. 도준은 시연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마주 보았습니다. 형, 나는 너무 늦었어. 시연이 말하였습니다. 아니다. 도준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나는 없었다. 너는 늦지 않았다. 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왕은 이도준의 억울함을 위로하고 그 재주를 나라에 쓰라며 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아직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사옵니다. 벼슬은 나중에 다시 생각하겠사옵니다. 왕이 잠시 도준을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하라. 그 효심도 재주만큼 뛰어나구나. 도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가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당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소우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우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소우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도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초가집에서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유성재 노인이 뒤늦게 찾아와 문 앞에서 기웃거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영감. 소운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유성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무거웠던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은 밥을 먹다가 유성재에게 말하였습니다. 영감, 전에 재주가 너무 고두면 부러진다고 하셨지요? 유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정말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부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도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더 단단해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서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성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웃었습니다. 오래된 주름이 깊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잘 배웠구나.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서자로 태어났지만 굽히지 않았던 선비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살린 것이 하나의 종이가 아니라 함께 서준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가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고 살아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조용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